1번지 똑똑 정진남 시사평론가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두환 씨 사망과 관련해서 좀 생각해보죠. 최수영 컨설턴트 네.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렇게 뭐 신문이라든지 또 방송이라든지 일반 사람들이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네. 뭐 서거하셨다, 네. 별세하셨다, 돌아가셨다, 또 뭐 죽었다, 네. 또 되졌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지난번에 노태우 씨 사망했을 때도 매체에 따라서 조금씩 표현 달랐죠. 달랐죠. 근데 이제 김부겸 총리는 이제 서거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랬나요? 예, 김부겸 총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장례위원장이었고 또 마지막까지 가서 조사도 했었고, 국가장을 예, 했으니까. 국가장을 했으니까. 근데 저희가 사실 이제 사람이 숨을 거둔 거는 죽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팩트죠. 그런 팩트죠. 예. 근데 이제 평이한 여기 표현이죠. 평이한 편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은 사망입니다. 사망인데 이제 그러나 손 윗사람이라든가 지위가 높은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뭐 타계하셨다, 뭐 별세했다, 서거하셨다, 영면했다, 작고했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전두환 씨가 오늘 이제 드디어 사망을 했는데 저는 많은 언론에서 혹은 대다수 국민들의 입에서 뭐 사망했다, 뭐 죽었다가 이렇게 표현으로 가는 게 가장 일반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정진환 평론가는 전두환 사망을 뭐라고 표현할 것 같습니까? 뭐 저는 사망, 예. 죽었다. 뭐 전라도 말로 하면 되졌다. 근데 뭐 이것도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연인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도 예의라는 게 있으니까 가장 그 뭐랄까 좀 평범하게 얘기한다면 저는 사망했다. 이런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하여튼 같습니다. 뭐 전두환이 죽었대. 뭐 이게 네. 가장 네, 그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네.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표현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수영 평론가 네. 사람이 죽은 뒤에 네.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를 놓고 막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죽음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속담에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그러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사실 그 이름을 남기는 것 때문에 허망하게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의 또 극단의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남긴 어떤 그 족적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 입에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오르내릴 때 그래도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그나마 좀 보람이 있는데 전두환 씨의 삶은 그건 뭐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도 영욕이라고 쓰는 것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예. 전두환의 삶에 대해서는 영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거의 뭐 욕과 살아생전에 예. 영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뭐가 있었습니까? 8년간 집권하면서 온갖 권세를 다 누린 게 영이죠. 그거는 뭐. 개인적인 영이었고 대중과 많은 국민의 기억에 남는 영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욕으로 점철된 삶이 저렇게 가는 자체가 뭐 어떤 많은 국민들한테 회환이라는 단어는 전혀 남기지 않을 것 같아요. 정진환 평론가 90까지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전두환이가 이제 90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80 넘고 그렇게 90 가까워지면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운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떠난 뒤에 어떻게들 생각할까? 자기 자식들도 있고 그러면 정말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유감스러운 것은 저는 자연인 전두환 씨의 사망, 죽음을 애도하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거든요. 어쨌든 더더욱 아쉬운 것은 12.12 쿠데타, 그다음에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죽기 전에 어쨌든 단 한 번이라도 그 5.18 희생자라든지 또 유가족들에 대해서 정말 사죄하고 반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뒤로 한 채 뭐 사망했다.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어찌 보면 90세 인생을 얘기합니다만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넷플릭스 영화 뭐 흥행 굉장히 좋던데 지옥이라는 영화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옥 영화를 저는 봤는데
일찍 보셨네요.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진직 지옥행을 고지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도 죽기 전에 뭔가 진실의 단초라도 얘기하지 않을까. 근데 그 기대마저 어떻게 보면 저버린 그런 죽음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노태우 씨가 지난달 26일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한 달이 채 못 돼서 그렇죠. 이제 뒤를 따라갔네요. 그런데 전두환 씨하고 노태우 씨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노태우 씨는 추징금도 다 납부하고 무엇보다도 아들 노재현 씨가 5.18 묘역을 찾아서 여러 차례 사죄하고 그런 모습들이 좀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전두환이는 일체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면 전두환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국가장 관련해 가지고 그때 아마 송영길 대표가 이철희 정무수석인가가 택도 없다고 그랬죠. 이철희 정무수석이죠. 예. 네. 그 이른바 이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예우라는 거 있다 보니까 역대 대통령 경우에는 국장, 국민장, 뭐 가족장 뭐 이런 등의 명칭으로 장례를 진행해 왔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번 노태우 국가장을 치르면서 그 당시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철희 정무수석이 전두환의 경우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바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실제로 또 국가장에 대해서 국민 여론 또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민적 어떤 용서와 화해를 100%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노력에 대한 또 광주 시민, 유가족들이 뭔가 품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더라도 전두환 씨 경우에는 저는 국가장을 치르기는 좀 국민 정서상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많은 국민의 공감과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국가장이라 하면 그런 장으로 치렀을 때 울림을 주는 사회적 메시지라든가 공감대 이런 형성들이 전제돼야 하는 거지 억지로 그 법도 정확하게 규정돼 있지 제대로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그 제도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고 그렇게 강제하는 것은 저는 그건 온당치 않다고 보고 많은 국민이 정말 그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뜻을 표할 때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뜻들을 모아 형식화시키는 게 맞지 형식 논리에 얽매서 가는 건 저는 그거는 매우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연한 평론가 이제 전두환 사망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조문 어떻게 할까 하는 것도 앞으로 상당히 관심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의 정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싶은데 일단 김기현 원내대표는 조문을 하겠다 뭐 그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이것도 논란거리가 될 거예요? 불가피하겠죠. 특히 이제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는 전두환 씨 죽음에 대해 예를 들면 그 조문을 한다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 줄을 이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저는 이른바 민주당이라든지 진보 진영에서는 최소한의 예의도 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게 아마 노태우 전 대통령 때와는 좀 다른 점이 아닐까. 그리고 언론 또한 전두환 씨의 죽음에 대해서 일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는 공과를 나눌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우리 한국 사회에 미친 전두환 씨의 어떤 그 악행이라 그럴까 이 나쁜 어떤 행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난 노태우 대통령 죽음처럼 전 대통령 죽음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비율을 갖춰가지고 조문하고 또 애도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는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최수영 평론가. 저는 윤석열 후보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정치는 잘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발언이 소환되겠죠. 또 가면은 정말 정치를 잘해서 조문 오셨습니까라고. 그러면 저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선대의 갈등으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저는 진보 진영은 당연히 거의 안 갈 것으로 보고 이제 다만 입장문은 이제 좀 세게 내겠죠. 그런데 저는 윤석열도 안 가는 쪽으로 저는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전두환 씨는 간다, 안 정치 간다. 잘했다고 해놓고 잘한 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뭔가 업적에 대해서 찬양한 그런 이제 과거의 시련이 있긴 합니다만 오히려 보수 전체 진영을 포용하겠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상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지 않은 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만히 전략 지금 실현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가는 마당에서 거기에 갔을 때 아무리 정제된 메시지를 갖고 간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이미지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수도 있어서 최수영 컨설턴트가 만약 윤석열 예. 후보 참모라면 예.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안 가고 그 입장문을 내는 게 좋겠죠. 네. 그래요. 한번 봅시다. 네. 갈지 안 갈지. 그런데 지금도 지난번에 이렇게 보면은 전두환 좋게 얘기하고 뭐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평소는 가겠지만 지금 대선 국면이잖아요. 대선 국면이라서 어떻게 할지 한번 봅시다. 예, 아무튼 참 가기 전에 왜 그거를 못했을까요? 좀 이 전두환 사망 소식을 들으니까 좀 화가 나려고 그러네요. 그렇죠. 사실 살아있을 때 좀 좀 깔끔하게 뭐 그게 어려운 건 죽으면 다 아니었잖아요.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공수래 공수건데 근데 그걸 뭘 본인이 그리고 명백하게 어쨌든 자기로 인해서 정말 억울한 죽음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반성해야죠. 우리 국민들의 정서도 어쨌든 그 죽음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슬픔과 애도를 보여주는 게 기본 정서잖아요. 근데 그런 정서조차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한 사람의 죽음에 이렇게 화가 나기도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1번지 똑똑 이어가겠습니다. 정기남 시사평론가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자, 정치권 들어가 보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 출범을 언제나 하게 될지 이게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역시 김종인 위원장 합류를 두고 좀 꼬인 것 같아요. 정기남 평론가. 예, 뭐 어제만 해도 사실상 삼김 선대위 예. 이렇게 이제 출범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이 됐었고요. 또 실제로 김종인 위원장이 상당한 몽리를 부리는 와중에도 윤석열 리더십이 어느 정도 뭐 성과를 낸 거 아니냐. 뭐 이게 어제까지입니다. 근데 예. 바로 그것이 뭐 이제 파탄 뭐 이렇게 좀 급전직하하는 모습인데 전 가장 큰 핵심은 두 가지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른바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얘기입니다만 삼김 선대위. 여기에 아마 그동안 원톱 리더십을 그렇게 주장했던 김종인 위원장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거기에는 이제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이 뭐 동의 없이 참여했다든가 하는 그런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삼김 선대위로 표현되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불쾌했다라고 하는 것이 예. 첫 번째 요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구체적인 인사의 내용과 관련해서 저는 비서실장 인선에 대해서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장제원 의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비서실장 인선에 대한 기본적인 김종인 위원장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날 교회 예배 시에 윤석열 후보가 결국은 장제원 비서실장을 동행하고 나타난 모습 뭐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이게 파열으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여전히 어쨌든 윤석열 그 선대위가 후보가 그 장제원 비서실장을 임명하진 않았어요. 예. 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하루 이틀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김종인 위원장의 요구였던 아니면 역으로 김종인 위원장 측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시간 달라고 한 적 예, 없다.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김종인 위원장을 잘 아는 주변 인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2, 3일 시간을 좀 달라. 뭐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한 2, 3일 동안에 일정한 어떤 인사와 관련된 튜닝 작업이 좀 어느 정도 만약에 있을 수 있다면 뭐 또 한 번 새롭게 그럼 선대가 정계란 출범할지도 평론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저는 거죠? 기본적으로 보이콧을 분명하게 표현했지만 한 2, 3일 정도 지켜보면서 김종인 위원장의 그 어떤 의도가 어느 정도 관철되느냐에 따라서 또 급격하게 봉합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온다 안 온다? 저는 최종적으로는 김종인 위원장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또 윤석열 후보가 소위 당의 리더십을 관철시켜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저는 윤석열 선대위가 같이 갈 공산이 커 보입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안 올 걸로 봐요. 음. 왜냐하면 이번 선거의 이번 사안의 핵심은 윤석열의 깐부 정치와 김종인의 원톱 정치가 맞부딪혔는데 김종인의 깐부 정치가 이길 거예요. 윤석열의 깐부 정치가. 윤석열의 깐부 정치가. 예.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김종인 씨는 사실은 직업이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상한 상황에서만 투입이 되고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윤석열은 지금 이 상황이 비상한 상황이 아니에요. 매우 평화롭고 정상적이고 이대로만 가면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기 때문에 무엇하러 지분을 저렇게 3, 40% 나눠주고 상황 리스크 감내하고 이렇게 저는 하지 않을 걸로 봐요. 그런 기조들이 계속 쌓이고 그다음에 지금 당내가 정리가 안 됐다고 하는 아는데 정기남 평론가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미 당내 상황 끝났어요. 윤석열의 패밀리가 이미 주류화돼 버렸어요. 뭐 벌써 핵심 당직자의 말을 빌리면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의 설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삼김이라는 이름 대신 원톱이고 당신이 국민통합위원회 말고 새시대라는 새시대 준비위원장을 이렇게 이름 지었다라고 이제 언론에 포장해서 내보냈는데 김종인은 사실은 이렇게까지 수모를 당하면서 내가 와야 하는 생각이 예. 있었죠. 그리고 아마 이 생각은 있을 거예요. 너 이 지지율 계속 가냐 봐라. 세게 조정기 한번 들어오면서 그때 나한테 한번 네가 다시 한번 매달릴 타임이 올 것이다. 라고 어쩌면 저는 시기를 볼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자체도 사실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현재 지지를 보면 뭐 곧 정권 교체 될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대단히 유동성이 크거든요. 정권 교체 지수는 높지만 윤석열 후보의 집권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안심하기 이를 단계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방식으로 찾아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가 저는 기본적인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 2016년에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민주당을 이끌 때입니다. 민주당 총선을 지휘할 때인데 김종인 위원장이 비례대표 2번을 고수했습니다. 여성에게 1번이 부여되기 때문에 1번 달라는 거죠. 1번 달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당내 반발률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이 14번으로 타협합니다. 결국은 마지막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순간까지 개입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타산한 이후에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선대위에 김종인 위원장이 궁극적으로는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마지막 승선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시기가 매우 뒤로 미뤄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의 속내는 비상한 상황만 와봐라. 내가 그땐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이제 명분과 실리 싸움이라는 거 아니에요, 정연한 평론가? 네. 사실 명분은 그래도 내 가오가 있지 어떻게 삼김의 한 명으로 내가 가냐 하는 거고 그렇지만 지난번 비례대표 14번 받을 때처럼 결국은 실리를 택할 거다. 네.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실제로 김병준 위원장의 역할, 김한길 위원장의 역할에 대한 일정한 뭐 직책을 손대진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 역할에 대한 합의. 그다음에 두 번째 비서실장 그 인선에 대한 기본적인 조율.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정권 교체라고 하는 대의를 위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다시 화려하게 복귀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저는 어느 정도 상정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제 판단인 겁니다. 예. 뭐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묻어가는 전략으로 저는 김종인의 여기에 선대위 합류는 안 할 걸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또 윤석열도 그런 데 대해서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게 모실 생각을 그러니까 이른바 모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 그렇게 순탄한 결말은 이번 사태에서 좀 쉽지 않지 않냐라고 좀 보는 거죠.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이 부분은 제가 동의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절박함은 좀 별로 없어 보여요. 예. 지금 이미 윤석열 캠프 주변을 보면은요. 사실상 정권을 교체했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윤석열 후보가 절박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예. 상황을 좀 안이하게 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미 뭐 며칠 전부터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 플랜 B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무엇보다도 최고위원회의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또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회 위원장 안을 올렸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때부터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 빼고 갈 수도 그렇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어제 최고위 전에 티타임이라는 거 하잖아요. 항상 최고위원들이 모이기 전에 사전에 조율을 예. 위한 티타임. 그 자리에서 김종인 없이 갈 수도 없다,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결별 의사를 뭐 보였다고는 해요. 예. 그런 것들이 마지막 윤석열의 어떤 인사 스타일, 아까 뭐 최수영
컨설턴트 얘기처럼 뭐 깐부식 인사 예. 뭐 이런 것들 속에서 또 이번에 리더십을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만 이것이 완전한 결별로 갈지 아니면 극적 봉합으로 다시 복귀할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일요일 날 밤에 이제 좀 MBK 인사 좀 핵심이죠. 예. 뭐 통화를 한번 했는데 할 일이 있어서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엄청나게 격노했다면서 나는 윤석열과 끝이다라는 얘기도 막 이렇게 예. 했다는 식의 예. 전언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남은 100일 동안 또 상황 반전된다라고 한번 또 그렇게 내가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와서 절박하게 나를 모셔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 그러니까 목리 차원이 아니라 이건 어쩌면 전략적 거취의 선택일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일단 정치 얘기 더는 하지 않겠다. 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입장을 정리한 것인가 결국은 이제 긋겠다라는 것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판을 오랫동안 지켜본 정진환 평론가는 이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봅시다 한번 또. 예. 저 이런 말 있잖아요. 저 대한민국에서 대선 100일이면은 그 시간은 사실상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뭔 일 벌어질지 그러나 몰라요. 이런 일련의 과정 자체는 국민들에게는 대단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예. 선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어떻게 보면 밥그릇 싸움처럼 비치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의힘이 또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구해가는 과정에서 본다면 대단히 지금 마이너스 팩터가 작동하고 있다고 사실 좀 밖에 너무 볼수 없습니다. 늦어져요. 선대위 출범이. 민주당도 3주 걸렸는데 이번 주 금요일 지나면은 3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음 뭐 12월에 출범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뭐 일찍 시작해도 뭐 시끄럽기는 합니다. 민주당 보면. 그렇죠. 근데 일요일 날 긴급 의원총회 열고 뭐 그렇게 했는데 적어도 그렇게 뭐 긴급하게 의원총회 열었으면은 월요일쯤은 뭔가 쫙 민주당 이렇게 달라졌다 하는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진환 평론가? 근데 아직은 어제 이제 당내 인사들 좀 일부 통화를 해봤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를테면 선대위 어떤 쇄신과 관련해서 키워드를 잡은 것 같아요. 이게 탈여의도 이른바 현장 속에 답이 있다. 뭐 이런 어떤 컨셉. 그다음에 이제 반성.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실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따갑기 때문에 어떤 철저한 반성 모드를 통해서 뭔가 이 문재인 정부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어떤 쇄신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쪽으로는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선대위의 구체적인 어떤 그 엔진 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설왕설래고 구체적인 지금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제 선대위 바꾸는 건 조금 부차적인 문제고 핵심 기본 캠페인의 방향을 잘못 저희가 자꾸 못 잡고 있다고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재명의 성과주의, 이재명은 합니다가 지금 안 먹히는 거예요. 대중들이 대장동 의혹 지난번에 또 뭐 일산대교 무료화 문제 다시 가처분 예. 여러 가지 이재명의 브랜드가 대중들에게 더 이상 녹아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선대위는 두 번째지만 어떻게 선거의 주요 컨셉 방향을 다시 잡아내느냐 그게 저는 지금 전략 포인트라고 좀 생각하는 거죠. 이재명은 합니다도 이재명은 바꿉니다. 뭐 이걸로 바꾼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몇 주 전부터 그 얘기를 하는 게 이재명이 그걸 바꾸지 않는 한 선대위 구성은 조금 부차적인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뭐 반성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용 그다음에 내가 대중에 대한 반응성이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랑말랑한 전법이 맞다고 봐요. 예. 하여튼 양쪽이 선대위 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본격적인 대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1번지 똑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진환 평론가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였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